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5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왜 한국은 중동의 석유 습관을 버리고 대신 미국산을 살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형 제목으로 사라치아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4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된 공급 차질에 직면한 동맹국들을 위한 대안으로 미국산 원유를 선전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는 한국만큼 공상적으로 들릴 수 없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경쟁력이 있고 황합유량이 낮아 정제가 더 쉽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공급이 한국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수입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은 부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겁고 점성이 높은 원유에 최적화된 한국의 정제 시스템 구조에 있습니다. 이석유 생산국이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유사 중 하나로 총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약 5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의 4개 정유사 중 3곳인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5개의 단일 정유사 중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산 원유가 한국에서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제약은 한국의 산업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미국산 배럴을 시스템에 공급하면 정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 원유는 휘발유 수확량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동산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디젤과 등유를 생산합니다. 질문: 경제학은 더 넓게 보면 어떨까요? 거리와 그로 인한 비용은 여전히 결정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현재 한국 원유의 수입의 약 70%는 중동에서 발생하며 그중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다각화하려는 이전의 노력은 현실적이고 중요했습니다. 한때 약 85%에 달했던 한국의 중동 의존도는 러시아와 미국산 원유 구매 증가로 인해 2021년까지 약 59%로 떨어졌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의 0.21%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3%, 2019년에는 12.4%, 2023년에는 13.5%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15.7%, 작년에는 16.3%로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원유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러한 모멘텀은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존도가 다시 70%로 증가했습니다. 질문: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은 결국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유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면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6일 국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지만 향후 나프타 분해 및 기타 경량 원유 처리가 가능한 업그레이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 업체들은 대부분 중동에서 공급되는 중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라는 것이죠. 대의 없는 자원을 위한 전쟁은 이것으로 없어진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 일본이 수출국으로 돌아서는 날. 다카시마 대처 프레지던트 4월 13일입니다.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되면 세계는 어디에 어떻게 변할까? 전 일본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이자 작가인 다카시마 대처 씨는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로 생산해온 일본의 연장생산의 핵융합과 수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나라로 입장을 전환하는 미래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지역 격차 해소 후 세계 현재의 사회구조는 에너지의 지배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한정된 지역에 편지하고 있고 그것을 가진 나라와 가진 나라 사이에 큰 격차를 낳아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조차도 채굴할 수 있는 지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은 그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가 되는 중수소는 해수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삼중수소도 리튬에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가가 접근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에서 적정 가격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즉 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CFS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 2030년대 초 핵융합 발전을 통한 송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단숨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에너지는 지배의 도구로 첫 번째 에너지가 강력한 외교 카드가 아니게 된다. 인류 역사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우라늄 등의 에너지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가진 나라는 강하고 없는 나라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는 필요한 것인 동시에 지배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석유 확보가 전쟁의 행방을 좌우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배경에도 석유를 찾는 사정이 있어 미국의 대일석유 금수는 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지 않은 세상으로 국가가 전쟁을 시작할 때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알기 쉽고 강력했던 것이 자원의 확보였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라가 설 수 없게 되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핵융합이 보급되어 에너지가 충분히 널리 퍼지게 되면 이 이유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2030년대 이후 소형 상용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세계 에너지 지도는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미래 에너지 격차는 자원이 아닌 과학기술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처럼 기술력을 쌓아온 나라에 있어서 핵융합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핵융합은 에너지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자체를 다시 쓰는 힘을 가진 기술입니다. 세계에 대해 주도적 입장으로 두 번째, 일본이 에너지 수출국이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원소국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정밀제조 기술과 재료개발력, 일본이 이 분야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온 원자력 분야에서의 경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다수의 상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한 실적입니다. 경험입니다. 핵융합과 핵분열은 다른 기술이지만 트리튬의 취급이나 중성자 조사에 견디는 재료의 개발 등 공통되는 기술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연은 핵융합로를 현실 장치로 성립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특히 강점을 가진 것이 정밀 제조 기술과 재료 개발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론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응시한 실장 기술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융합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이 될 때 일본의 역할은 단번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융합 곱하기 수소로 태어나는 에너지 수출. 핵융합로가 상용 단계에 들어서면 일본은 막대한 전력과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열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핵융합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전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고온의 열과 전력을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부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소 제조입니다. 이 수소를 액화하여 전용 유조선으로 운반하는 방법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하는 등 수소 수송 기술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수행한 ODA 정부개발 원조를 에너지와 인프라에서 진화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의 핵융합과 수소를 통해 에너지를 제공하는 나라로 입장을 전환하는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구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설과 같기는 합니다. 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핵융합 일본만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SMR은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빌 게이츠하고도 투자 관계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MR이 향후 원자력의 대세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란 실시간 웨이브 업데이트.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이란 호르즈 무역 봉쇄. 데이비드 브레넌 ABC 뉴스 4월 1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이란 회담은 평화협정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주요 교착 상태라고 말하며 미국이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동부 표준시.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민병대와 교전 중인 레바논에서 지상작전과 강도 높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휴전을 지지했지만 이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은 협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후 동서 석유관의 전체 용량을 700만 배럴로 복구. 로이터 4월 12일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분쟁 중 공격으로 인한 에너지 부분 피해 평가를 제공한 지 며칠 후인 일요일에 동서 파이프라인 L1N40S100이네요. S100을 통해 하루 약 700만 배럴의 석유 펌핑 능력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맥히면 동서 파이프라인으로 홍해 쪽으로 옮긴다.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이란의 거듭 제재 압박해온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는 왜 봉쇄하려 하나. 데이비드 골드만 CNN 일본판입니다. 트럼프 씨는 12일 오전 SNS 트루스 소셜에서 즉시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출입하려고 하는 모든 선박의 봉쇄 수속을 개시한다라고 두고 언젠가 모든 것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 상태에 도달하겠지만 이란이 그것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엄연히 말하면 해협은 폐쇄되지 않았다. 이란은 일척당 최대 200만 달러 약 3억 2천만 행의 통항료와 교환해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서서히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전쟁 동안 자국산 석유를 계속 출하해 왔다는 점이다. 해협을 봉쇄하면 트럼프는 이란 정부와 군사작전의 중요한 자금줄을 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권이 지금까지 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수단이다. 설령 이란산 연료가 대상이라더라도 해협을 봉쇄하면 세계 유가는 급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 해군은 이란의 유조선이 동해역을 통항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이란은 어차피 석유를 팔았기 때문에 제재 해제에 따라 판매처는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로 확산됐다. 정권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가를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모색해 왔다. 세계 곳곳에서 긴급 석유 비축의 역사적 방출을 조정했고 지난달에는 수억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다. 지금 트럼프는 전쟁 종식을 위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인상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미 트럼프 정권의 이란 공격에 시진핑 겁먹은 이유, 이란 전쟁이 시진핑 정권에 준 경제적 타격. 민가부라고 4월 13일입니다.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본연의 자세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공격의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의 명확한 회부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정당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와 장기하고 싶은 이란?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단한 배경에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 입건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오산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이다. 즉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살해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란 정권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고 있는 두 가지 구조적 약점. 확실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력은 이란을 크게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란의 군사시설이나 저항 세력을 단기간에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낙관적으로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동맹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이란 공격의 즈음에 나토 등의 다자간 골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양자 협력을 중시하고 다자간 협조를 경시해 왔다. 이란 전쟁이 중국 시진핑 정권에 가한 큰 타격. 그렇다면 시진핑 정권은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 방중은 연기됐다. 방중이 성사되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 등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대두의 매입이나 항공기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한편으로 중국 측은 관세 인상의 억제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 미중의 이해는 일정 정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진핑 정권은 대미 관계의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란 공격에 대해 억제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진핑 정권의 속내가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도로 단기간에 중동 및 자원외교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잇따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태는 중국에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중국 외무부 성명이나 시진핑이 직접 힘에 의한 이런 변경 이런 거를 직접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뉴스가 4월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또 편집을 좀 해보고 싶네요. 서울 바르샤바 이란 전쟁으로 국방 및 공급망 관계 강화. 지다경 기자 헤럴드 경제 4월 13일. 한국과 폴란드의 지도자들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투스크의 한국 방문은 폴란드 총리가 27년 만에 처음이며 2023년 12월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를 처음 방문한 것입니다. 서울과 바르샤바는 2013년에 체결된 전략적 파트너십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과 바르샤바는 그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7월에 442억 달러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정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가 시스템의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투스크는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방위산업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고 기술의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기지의 폴란드화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좀 가르쳐달라. 자기네들 공장 좀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뜻인데, 핵심 기술, 미국처럼 핵심 기술은 넘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타냐후, 우리가 전 세계에 지키고 있다. 유럽 도덕적 나약함 시달려. 임정한 문화일보 4월 14일. 부패 혐의 재판 속결했지만 이란 암살 위험 증언 거부. 13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전 녹화된 홀로코스트 추모인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 많은 것을 잊어버린 유럽 대륙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유럽이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야만으로부터 문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잃어가고 있다며, 유럽은 우리에게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도덕적 원칙과 진실의 순간에는 삶과 선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자유세계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속개된 가운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총리의 신변 안전을 위해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 일정이 공개된 탓에 총리가 이란 요원에게 암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타냐후가 부패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서 총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쟁 중일 때는 그게 대부분 연정이 되니까 그 전쟁 중일 때는 연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던 그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그 진행하잖아요. 전쟁 중에도. 우리보다는 좀 한결 그 투명한 나라네요.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서방관 순직 완도 창고 화재 실화 중국인 구속. 실화라는 게 실수로 했다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내용은 그냥 생략하는데, 그 무슨 페인트 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 터치 램프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자격도 없고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싸구려로 다 할래니까. 그 중국인도 쓰고 한국 사람은 그런데 싼 마이로 쓰려고 하니까 큰 피해를 보고 소방관까지 죽음으로 몰고. 자, 우리나라가 호남 지방에는 중국인들이 지금 완전히 그 식민 그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간 그 호남 지방이 그 중국화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려되는 바입니다. 완도까지 중국인이고. 새로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전장 우위를 제공하고 러시아 석유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이슨 마 포춘지 4월 14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드론 기술의 혁신은 러시아 군대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4년 전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인 숫자로 침공했지만 서방의 원조와 현재 대부분의 사상자를 차지하는 새로운 드론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우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통해 배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빠른 게 혁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무기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공격과 러시아 드론에 대한 더 많은 요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진격이 둔화되어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드론 산업이 서방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혁신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 CIA 국장이자 은퇴한 장군 데이비드 포트레이어스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산업단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회사는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에서도 최첨단 무인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월드 앳 스테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최첨단 무기의 실험 무대이기도 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무인기 드론 생산에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국가가 되는 변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헝가리 선거 승리자 마자르는 푸틴과 대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잭스 맥닐과 저스틴 스파이크 AP통신입니다. 헝가리 국가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유럽 국가가 다 이렇게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그 국기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헝가리는 못 가봤구나. 우크라이나를 위한 EU 자금 해제. 마자르 총리가 5월 취임 선서를 한 후 새 총리는 헝가리의 거부권을 해제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12월에 오르반 총리가 합의했다가 철회한 900억 유로 1,0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게 해 동료 지도자들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친러시아 성향의 오르반은 오랫동안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악마해 왔습니다. 젤렌스키는 마그야르의 X를 축하하면서 우리는 양국의 이익과 유럽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해 화해와 공동건설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젤렌스키도 화답을 했답니다. 롯데건설 희망퇴직 실시 기본급 최대 30개월치 위로금. 김보영 기자 조선베이저 4월 13일 특별 위로금 3천만 원 지급. 자녀 학자금 1인당 1,000만 원 지급원. 조직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목적. 롯데건설은 13일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 30개월치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특별위로금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대학교 재학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이 지원된다. 희망자에게는 재취업 컨설팅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인력 선순환을 통한 조직체질 개선 및 조직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젊고 단단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했다. 롯데건설은 희망퇴직과 함께 신규 채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1분기 3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입 경력직 채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업은 영원하겠지만은 인걸은 간 곳이 없고 나이가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로봇개가 개를 산책시켜 진화는 계속된다. 조재현 조선일보 4월 15일 구글 제미나이 달고 똑똑해진 로봇개 칠판 읽고 집안일에 강아지 산책까지. 14일 현대차 그룹이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글의 AI인 제미나이가 적용된 사적 보행 로봇 스팟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스팟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현관 앞에 있는 신발을 전부 신발장에 정리하고 거실에 있는 캔도 분리수거해줘. 바닥에 있는 옷도 모두 세탁바구니에 넣어야 해. 칠판에 적힌 할 일 목록을 확인한 뒤 로봇개가 스스로 움직인다. 기존 로봇 플랫폼인 오르비스의 AI 기능에 구글의 로봇 AI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가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 직접 칠판 속 문구를 읽고 주변 문체를 촬영해 무엇보다 스스로 인지한다. 현대차 그룹은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결합된 오르빗 기능을 구현하려면 고객 데이터 기반의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AI 모델을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혹은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노조보다는 이제 로봇 인간 자동화 쪽으로 세상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